그런데 그 2억이 자기가 20년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인 사람이 그 돈을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자식도 못 살고 그 부모도 못 살게 돼요. 어머, 도깨비 씨. 그림자만 나와도 저렇게 멋있네요. 야,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는구나. 맞아. 진짜 하루 종일 설거지야. 맞아. TV가 시간이 제일 잘 가, TV가요. 저것도 나름 길게 측정된 거네요. 보셨습니까? 네. 10살 이상의 철수와 영희들이 복수하는 시간이 하루에 6분밖에 안 됐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생각하죠. 네. 사실 책을 보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책을 보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는 저 데이터가 그렇게 과장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 책을 보는 시간이 6분인데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4시간이 넘더라고요. 오늘 거의 도깨비 화면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출연할 역적 화면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죽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잘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뭘 안 했나? 내가 뭘 빼먹었나?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내가 뭐가 없고 내가 부족하고 뭘 못 이뤘을 때 그걸 너무 많이 했나? 아니야, 이걸 내가 너무 노력해서 그런가?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네.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저는 우리 사회 전체로 본다면, 한국인 전체로 보면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수출 7위다. 무역 규모가 9위고요. 그다음에 무역 ICT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 관련된 전자정보 관련된 걸로는 흑자 규모가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100몇십 개 주요 나라들이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10위, 9위 정도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GDP는 11위 정도 하고요. 1인당 GDP 29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이 보통 28,000달러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 돈이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28,000달러씩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많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래도 경제적인 규모의 소득이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나라에서 희한한 자료가 존재합니다. 출산율이 35위,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160몇 개국 조사할 수 있는 나라들로 치면은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애 거의 안 낳습니다. 빨리 낳을게요. 네? 갑자기 찔려서 빨리 낳을게요. 최선을 다해 주시죠. 삶의 질은 뭐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죠.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지수는 상당히 높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 좋은 건 다 높아요. 뭐 예를 들어 자살률 1위가 신절도 1위. 신절도가 친절도도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끼진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헬조선이다, 불반도다, 뭐 7포 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왼쪽의 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고 이 오른쪽 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개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는요. 대한민국의 같은 특성인 이 두 개를 다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도록 해서 이걸 만들어서요. 죽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사느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건 가족 확장성이에요. 가족 확장성을 설명을 하자면 그건 뭔가 하면 가족을 사회 중심으로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시스템을 이해할 때 가족의 속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정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을 다 가족 체계처럼 이해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한창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럴 때 회사의 사장님은 이제 아버지 같은 존재.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대통령은 아버지 같은 존재. 뭐 국부라는 얘기도 하고 옛날에 좀 그랬었죠. 그런 것 같은 사회적 시스템 전체를 가족 구조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성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가족성이 강하다. 가족끼리의 끈끈한 사랑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나 많은 좋은 점을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 끈끈하고 가족성이 강하다는 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할 때요. 가족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이미 저 남미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 있어요. 남미의 많은 국가들을 연구한 걸 보면 그쪽의 가족성이 우리나라보다 셈은 셌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의 심리학자들이 야, 남미 사람들을 보고 쟤네 왜 저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야말로 진짜 날마다 모여서 밥 먹고요. 출세할 일이 있어도 출세 안 하고 가족 옆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든 척도가 이름이 영어로 페밀리즘, 한국어로 하면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를 보면요. 프랑스 같은 서구의 나라들보다 칠레 같은 남미의 나라가 더 강하고요. 한국과 칠레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칠레가 약간 높은 경향을. 그러면 우리나라가 단지 가족성이 강한 게 특징이냐? 그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고모, 이모. 이모. 어머니. 심지어 어머니, 이모, 소주 한 병만.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아, 그렇겠네요. 맞아요. 이 생각은 못했어요. 아니, 니네 엄마야? 한번 아, 저희 남편 진짜 그랬어. 우리 엄마야. 외국 이제 교포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건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게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하지만 제 제자 중에 칠레에서 온 제자가 있어요. 네. 그 제자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제자가 뭐 간혹 뭐 고모 이모처럼 약간 친척에 해당하는 용어를 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라는 용어는 절대 자기 친엄마 외에는 안 쓴대요. 우리는 친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뭐 이러잖아요. 걔는 그런 거 안 쓴대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 친엄마가 섭섭해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족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가족이 배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족성 그 자체로 보면 남미의 가족성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나 보면은 고모, 이모,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친한 친구면은 아이한테 이모라고 부르라고. 맞아요. 이모야, 이모. 네. 그러면 어떤 애가 이렇게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이모 아닌데 이러면은 또 굉장히 섭섭하고 또 그 아이의 엄마는 미안하다는 듯이 아 얘가 왜 이래 오늘따라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이모라니까 아마 이런 집에 가서 벌 쓰고 이모 따라해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니 왜 이모예요? 이모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쉽게 그런 용어를 범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족성이라는 거는 단지 가족한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가족 확장성의 개념으로 보면요. 사회적 시스템이 나한테 가족 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를 친밀하게 알아줘야 된다,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나를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걸로 가족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물어보면 우리나라만 월등하게 높습니다. 칠레하고 프랑스는 비슷해져요, 갑자기. 왜 그러냐? 칠레하고 다르게 가장 근본적인 역사적인 원인은 아마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유교의 기본적인 개념이 사회 전체를 일종의 가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군사부일체. 김상중 씨는 옛날에 두사부일체라는 드라마에 그때 두목 역할을 하셨죠. 그랬었었죠. 예, 네. 그때 이제 부모와 스승과 그때 부모과 부모과 스승과 어머니는 하나다. 우리가 흔히 이건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스승의 개념을 알겠어요? 임금의 개념을 알겠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깨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마와 아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는 건 임금과 스승과 아비가 하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임금과 스승을 아비처럼 대하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개념이라는 게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나 사회나 어떤 회사나 이런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이런 가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혹 가다가 군대 같은 데서 사고가 납니다. 뭐 폭발 사고도 나고 총기 사고도 나고 때로는 자살도 하고. 근데 우리 사회가 군대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물론 의무긴 하지만 2년 동안 의무로 그냥 가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일종의 큰아버지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큰아버지 집에 맡겼을 때 사고가 나면 모르는데 맡긴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카를 큰아버지가 맡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조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장례식장 같은데 큰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죽일 놈이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이건 말이야 우리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나는 몰랐어. 걔가 그러다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래. 안타까운 일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해요. 뭔가 큰아버지가 뭘 한 것 같은데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자마자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날 죽여라. 막 그래. 왜냐?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는 조카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잘잘못 따지고 내 잘못 없다 이딴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잘못을 그렇게 시비를 가릴 만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정부에 맡길 때는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국가나 이런 데서 군대를 가거나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슬퍼하고 하는 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 너 저거 좀 비이성적인 거 아니냐, 비합리적이지 않냐, 왜 이렇게 떼쓰고 자빠지고 그러냐. 근데 그거는 잘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많은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가족 확장성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리더로 뽑히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리더들이 누리고 있는 거는요. 사실 서양에 있는 리더들이 누리는 것보다 많아요. 왠지 아세요? 물질적으로 많은 거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그 느끼는 걸 왜 누릴 수 있냐?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족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릴 때는 그거 다 누리고 가족 확장성 때문에 국가나 리더한테 나를 책임져주고 왜 이렇게 하냐고 얘기하는 국민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 확장성이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일이라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라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어요? 가족이라고 당연하죠. 생각하면 열심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회사, 이 나라 전체가 내 가족이에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일해야지 내 가족도 먹여 살리고 내 회사도 살리고 내 나라도 살린다는 생각에서 죽으라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 거다 생각하고 주인의식. 회사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뭐 주식이나 좀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맞아요. 말이 돼. 왜냐 내가 회장 시켜주면 내 거지요. 그럼요. 근데 나 회장도 안 시켜주고 난 대리인데 무슨 내 거야 이게. 안 그래요? 내 책상도 내 게 아니구만 지금. 맞아. 우리나라 사회가 지난 몇십 년간 유례 없는 경제 발전이 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온 국민들이 열심히 했어요. 뭐냐? 자기 자식 일하듯이, 자기 가족 일하듯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죽으라고 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 가족 확장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더 이상 가족 확장성으로 관리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나 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 10명, 기껏해야 200명, 뭐 1000명 이러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회장이 직원들 이름 다 기억하고 서로 회식할 때 식당 하나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회식하고 이러고 가능했어요. 지금 그 대기업들이요, 직원만 몇십만 명짜리가 된 거예요. 가족 확장성? 이미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 확장성만큼 한국 사람들을 죽으라고 달리게 만드는 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심정중심주의. 심정중심주의는 뭔가 하면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유학을 가서 한 7년쯤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네. 저는 유학 가기 전에는 참 술자리를 좋아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잘 놀던 사람이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직장인이 돼가지고 술을 마시니까, 유학 가기 전에는 친구들이랑 마시니까 한없이 술자리가 좋았는데 이건 갔다 오니까 이제 친구랑 마시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마시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마시다 보면 아, 이분들이 취하면은 그래요. 내 마음 알지 그래요. 내가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지금까지 마음에 대해서는 막 이래요. 아 근데 거기서 내가 처음에는 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이들이 굉장히 섭섭해요. 많이 서운해요. 근데 결례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술 취하면 왜 이게 돌아가잖아요, 자꾸. 계속. 반복하죠. 근데 뭘 얘기한 거지? 도대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계속.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공유해야 되고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사회예요. 그러네. 근데 어느 사회나 마음이 중요시되는 거는 마찬가지. 이 세상에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던지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마음과 행동이 분리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에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개념 중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저걸 좋아하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네가 저걸 싫어하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일관성이 잘 안 드러나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네, 그게 굉장히 달라요. 왜냐? 마음과 행동이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된다고 믿어요. 근데 나한테 잘해줄 때 그냥 나한테 행동을 잘해주면 좋다고 받으면 되는데 꼭 따져요. 진심은? 맞아. 의도적으로 잘해준다. 네. 그것까지는 그대로 넘어간다고 치고 더 웃긴 건 나한테 못 해주는데 또 진심이 그게 아니라면 넘어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욕쟁이야. 여기 황재성 씨도 그 뭐 어디 TV에서 요새 욕쟁이 할머니 역할 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얼마 전까지 했었지. 욕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렇지. 아주 사이다 같은 썰이라고나 할까? 정말 기분이 좋아져.
전 세계에 아무 이유 없이 손님한테 쌍욕하는 가게 주인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욕쟁이 할머니 가게가 미디어에 나가고 나면 갑자기 인기집이 돼요. 그럼요. 줄 서요. 사람들 막 찾아가고 네. 왜 가요? 욕 먹으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등산 같은 거 간다고 칩시다. 그럼 등산 갔다가 이제 등산을 다 끝나고 내려왔어요. 이제 모르는 동네에 왔어요. 근데 등산 끝냈으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잖아요. 어디 갈까? 식당은 어딜 갈까?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아무 식당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요. 네. 들어가서 이제 서가지고 메뉴는 뭐가 있나, 어디 앉을 자리가 있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할머니 같은 사람이 야, 이 XX 새끼야 앉아서 처먹어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 소리 처음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뭐야? 왜? 나한테 욕한 거야? 뭐야? 도대체 왜 욕하는 건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여기요. 여기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에요.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앉아서 퍼먹어요. 그 할머니는 왜 욕해도 맞아. 돼요? 그 할머니는 국가에서 라이선스라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욕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이, 알고 오면 괜찮아요. 자, 정감 있죠. 뭘 알고 오면 괜찮은 걸까요? 진심은 사실 모르잖아요. 할머니도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드는 손님한테 진심을 담아서 찰지게 욕할지 알게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할머니도 사람인데 기분 나쁜 날 있고 기분 나쁜 손님 있잖아요. 네, 바이올린 그러면 찰지게 욕할 수 있어요. 네. 진심을 담아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게 아니려니 생각하면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행동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행동을 별로 중요시 안 하고 자꾸 마음을 보자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심이 통하고 진심을 아는 사회면은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과거엔 좋았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 옛날에처럼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면서 그 동네에 사는 절반이 자기의 육촌이고 팔촌이고 칠촌이고 전부 다 친척이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웬만하면 마음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욕하고 산으로 올라가 버려도 제 진심이 뭔지 다 알아. 그런 사회에서는 진심을 따져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보내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심을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많이 뵀죠. 여러분들이 행동을 반대로 해도 그 사람은 다 이해해주고 알아줘요?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회에서 그래도 진심을 자꾸 느끼고 싶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버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단시간에 빠르게 강력하게 진심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뭘 해주는데 그 사람이 딱 업무상 역할상 딱 해야 될 정도까지 딱 하면 진심이 느껴져요? 아니요. 절대 안 느껴지죠? 정 없어 보여요. 네, 그렇죠? 없다 그래요. 인간미 없어. 네. 진심이 느껴질 때는 언제냐? 내가 아예 괜찮아 하지 마. 그런데 쓱 할 때. 다 챙겨주거나. 안 와도 된다니까. 근데 쓱 나타. 맞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의 부장 정도 되는데 네. 직원들이랑 회식을 해요. 부하 직원들이랑 좋은 일이 있어서 회식을 해서 이제 좀 취했어요. 뭐 필름이 끊기거나 쓰러진 건 아니에요. 조금 비틀거리긴 해도 뭐 택시 잡아서 집에 가면 돼요. 근데 부하 직원들이 이제 헤어질 때 돼가지고 와서 부장님 댁에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쿨한 부장이니까 아 됐어. 아니야. 내가 알아서 집에 가면 되지. 뭐 택시 타고 가면 돼. 그랬더니 부하 직원들이 그럼 살펴가십시오. 빈정상합니다. 서운하네요. 서운하네.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필름이 끊겨서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이건 상사라서 데려주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데려다 줘야 돼요. 인본주의죠.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택시 타고 집에 갈 정도만 되면 데려다 줄 필요 없어요. 그럴 때 꼭 튀어나오는 인간이 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오는 친구. 그래요. 있어 한 명씩.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그걸 또 왜 기회냐? 진심이 나왔는데 뭐 기회주의.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한다. 나는 단물만 쏙 빼먹는 마음 거 아니고 알겠어요, 마음 개똥 같은 놈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집에 데려다 주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술이 좀 깨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또 집에 혼자 갈 생각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딱 한 잔만 더 할까? 이러고 아이고. 집 앞에서 술 한 잔 더 하는 거야. 그걸 한 잔만 마시고 끝낸 적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 없어요. 보통 2시, 3시까지 마시고 다음날 출근을 하면 일은 누가 해요? 어저께 나 버리고 간 그 싸가지 없는 놈이 다 해요. 나랑 같이 새벽 2시, 3시까지 마신 친구는요. 화장실 변기통 붙잡고 앉느라고 일 못합니다. 연말 돼가지고 인사고가를 매겨야 되는데 사람이 바보가 아닌 한은 알아요. 그 싸가지 없는 애가 일 많이 한 거. 그래, 얘가 일은 깔끔하게 해. 일 잘해. 야, 이것도 얘가 한 거 맞지. 근데 마음은 얘한테 느꼈어요. 진짜 그런 세상. 진심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런 거 같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 고객들을 대할 때 점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이런 거예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통신사 같은 데 전화 걸면 막 저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노동자들 아닙니까? 진짜로? 아니 내 목소리 들은 지 30초뿐이 안 됐는데 안 사랑하잖아. 외국 같은 데서 고객이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I love you 이러면 이거 난리 나요. 알려면은 진짜 조금 이상할 것 같네요. 이상하다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지. 다 알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정 노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꾸 점원들한테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라 그래요. 뭘 고객을 진심으로 대해? 맞아. 언제 봤다고? 근데 자꾸 우리 사회가 그걸 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행복드리는 상담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네? 플러스요, 고객님. 불러서요? 플러스요, 고객님. 목욕탕?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목욕센터예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목욕기가 불렀다고? 피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플러스라고요.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야 진짜 힘드셨겠다. 저걸 왜 끝까지 듣고 있어요? 고객한테 진심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저 상담원이 언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전화 상담원들 중에 1년에 손님한테 쌍욕 듣는 사람이 50%가 넘는다고요. 네? 그런데 왜 못 끊어요? 언제 끊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어요. 내려오는 내용이 뭐냐?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래요. 그러니까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될까? 이 정도 들어줘야 될까? 여기까지 해야 될까? 이걸 각자 알아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나중에 가면 고객이 그래요. 쟤는 된다는데 너는 왜 안 된다 그래? 비교하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있어요. 네. 많아요. 끝도 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끝도 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저놈의 진심을 다한다는 것 때문에. 이 진심을 다한다는 거에 가장 핵심 개념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인고의 착각. 인고의 착각이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느라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자, 이게 왜 착각이냐? 내가 지금 열심히 고통받고 뭔가 하느라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나중에 잘 돼야지.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요. 대부분은요. 젊었을 때 다 고생했어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밤잠도 한다고 뭐 망하고 뭐 고생 다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이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한 사람이 전국에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중에서 몇 명만 성공했을까요? 맞아. 고생한다는 것 자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성공의 요인이 아니에요. 그 고통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인고의 착각을 가장 잘 설명하려면요. 제 아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혹시 제 아내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그럼 제가 제 아내 얘기를 좀 할게요. 제 아내가 인고의 화신이에요. 제가 교수인데요. 1년 중에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방학이요. 그렇죠. 힘든 1학기가 끝날 때가 언젠가 하면 6월 말 정도 됩니다. 6월 말에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처리에 행정 처리까지 하면은 7월 초. 7월 초가 되면 학교도 가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집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꼬십니다. 놀자. 놀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가 고등학교 다니는 제 두 아들의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애들이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를 꼬십니다. 영화 보러 가자.
요 앞에 맛있는 브런치집 생겼다 그러던데 브런치 먹으러 가자. 거짓말 아닙니까? 믿어요. 내가 보기는 이래도 굉장히 자상한 남자입니다.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왜 안 가?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애들 시험 보러 갔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당신이 시험 보는 애들이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거랑 당신이 집에서 뭐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저 철딱서녀. 화를 내셨어요. 속이 답답해요. 그 얘기를 제 아내가 해요. 그럼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그 아빠라는 사람이 철딱서녀. 정신을 좀 차려. 애들 시험 보고 오면 또 내일 시험 볼 거 공부해야 되는데 밤새고 공부할 건데 아빠 엄마 지네 둘이서 영화 보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 거 알면은 애들이 공부할 맛이 나겠어?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저기도 좋은 것 같아요. 심리학자 입장에서 학습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를 거부할 방법은 없어요. 진짜 분위기 중요하네요. 불문율인가요? 그래서 제가 일리가 있다. 말 된다. 단순하다 나. 그러니까 몰래 놀자 그래요. 그러니까 현명하시네요. 빨리 나가서 지혜로우시다. 애들 돌아오기 전에 빨리 놀고 돌아와서 안 논 척하고 앉아 있으면 된다. 나 그거 잘한다. 역시. 근데 제 아내가 그래도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나가?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대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제 아내는 애들이 시험 보고 있는 동안 집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요. 애들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수학을 보고 있을 텐데 거의 수학을 푸는 자세예요. 네? 그런 자세로 저랑 놀아주지도 않고 있어요. 아 진짜 어머니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쯤 되면요. 초긴장을 하고 있다가 현관에서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애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물어봐요. 시험은 어땠어? 잘 봤어. 그러면요. 제 아들은요. 12년 동안 대답이 거의 한결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귀여워. 재밌다. 그런데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 아들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모의 기대에 만족시키는 성적을 받아오는 아이는요. 대한민국에서 몇 명 되지 않아요. 맞아요. 10등을 해오면 왜 5등을 못하니? 5등을 해오면 왜 2등을 못하니? 2등을 해오면 1등을 일부러 안 하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1등을 해왔더니 뭐라 그래요? 이 한 문제는 왜 틀렸니?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올백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걸 갖다 드리니까 부모님이 그래 이렇게 잘하는 걸 진작에 지난번에는 왜 틀렸니? 이러는 거예요. 맞잖아. 이렇게. 이거는 부모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녀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은 부모가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아니까 항상 죄송합니다.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명하네. 슬퍼. 그러면 제 아내는 이제 어이구야 이것도 시험 망쳤나 보다 어떡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해요. 제 아내한테. 봐봐. 당신이 집에서 뭘 하고 있건 간에 애들은 뒷골이야. 너무 맞는 얘기를 가만히 있어주면 좋을 텐데 꼭 저런 말씀을 하시네.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네? 심리학이 잘못했어요. 그 어머니 여기 계세요. 네, 지금. 당신이 집에서 뭘 하건 간에 아이는 자기 실력과 자기 운으로 시험을 볼 거야. 당신 말대로 애가 내일도 시험 공부를 내일 시험 공부도 해야 된다면 나랑 나가서 기분 전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와서 애가 오늘 시험을 어떻게 보건 상관없이 내일 시험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거 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게 실제로 애들한테 좋은 거야.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는 그 맞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야지 돼요. 눈치 없는 걸로. 예. 네, 딱 김효진 씨 같은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남편들이 그런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시험을 못 봐요. 나가!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제 아내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그게 보상을 받고 그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제 아들들이요. 실력이 비슷한 친구보다 시험을 잘 볼 거예요. 왜냐? 걔네 엄마 놀았고 제 아내는 안 놀았으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이 시험 보고 있는 시간에 그 부모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가지고서 애들 시험이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이실래요?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만약 부모가 애랑 같이 밤을 새준다. 그래서 공부하는 애가 졸린 거를 깨워준다. 또는 애가 약한 과목을 부모가 미리 공부해서 애를 가르쳐준다. 만약 이런 식의 노력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상받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애가 시험 보고 있는 시간에 집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이 이러고 살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키우셨을 거예요. 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아요. 왜냐? 진심이 통해야 돼요. 하늘이 내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다 노력을 강조하기는 합니다. 노력을 강조하지 않는 사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을 강조하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할 게 없어요. 만약 애가 시험을 잘 봐왔는데 너는 원래 시험을 잘 봐서 원래 머리가 좋아. 너는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 아이가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원래 잘 볼 거라는데 뭐. 만약에 시험을 못 봐왔는데 넌 머리가 똘이라서 해도 안 돼. 이러면 다음 시험에도 할 게 없어요. 과제의 특성에다 귀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제의 특성에다 기인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엄마가 시험을 잘 봤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시험 보고 온 아이가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선생이 미쳤나 봐 이러고 시작하는 게 이제 과제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 있죠? 네. 부모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난리를 쳐요. 그렇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소리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선생이 미쳤나 봐 뭐면서 가르쳐주지 않은 데서 냈어. 그게 뭐가 시험범위 잘못 중요한데 가르쳐줬다. 이것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운은 어때요? 여러분들 운에다 기인을 하면요. 운은 진짜 특이한 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박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운이라는 게 특징이 뭔가 하면 외부적인 겁니다.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uncontrollable.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통제할 수도 없어요. unstable.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운에다 기인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 그 다음에 외치는 게 뭐예요? 삼세판이에요. 더 하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데 다른 동물을 포함한 인간도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뭐를 했을 때 나쁜 일이 벌어지면 웬만하면 그거 다시 안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내가 뭘 했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거 다시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건 간단한 논리예요. 이 모든 인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서 벗어나는 게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에 가서 대부분 돈을 잃으면 그 다음에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건 운에 의해서 도는 거니까 내가 지금 잃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분판엔 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와. 이런 착각이 일어나니까 도박에서 못 나와요. 사람들이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 할 때 뭐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해봐야 뭐가 나와요 거기.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여러분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노력에다 귀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할 게 생겨요. 안 그래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시험을 봐오면 그 앞에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도대체 해. 노력을 누굴 닮아서 노력을 안 하니? 거기 두 사람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하고. 애 성적표 가지고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빈정상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노력에다 기인을 해야지 그 자식이 다음에 뭐라도 할 게 있으니까 모든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과 자식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자꾸 노력에다 기인하게 하죠. 근데 노력에다가만 기인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노력에다 기인을 해야지 그 자식이 다음에 뭐라도 할 게 있으니까 모든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과 자식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자꾸 노력에다 기인하게 하죠.
근데 노력에다가만 기인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거 직접 강화도 전등사에 가서 찍은 건데요. 결혼을 기원합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절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성당, 뭐 하여튼 종교 비슷한 거 전부 다에 가면 전부 다 저런 것들 있죠. 네, 기와 종 등 거기다 뭐 비는 거 씁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학 합격. 저거 쓴다고 붙을까요? 전혀. 저거 쓴다고 붙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 하면 착각적 통제감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그냥 통제할 수 없다고 내버려두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도 마치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고 믿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자료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대학 진학률이 75%였다가 그나마 조금 줄어서 지금 70%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이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요? 30%? 네. 지금? 한 30%. 30% 정도? 많아야 40%를 안 넘어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직업들 중에 저 직업이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걸까 생각해보면 없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청년의 70%는 대학을 가는데 그들이 취업할 자리는 40%가 안 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대학에 가고 있는 젊은이의 절반은 본저 찾긴 글렀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대학 졸업장을 가지는 애들이 70%고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이 40%가 안 되는 나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런데 왜 다 이 대학에 가고 있어요? 왜 이 대학에 남들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학 가가지고 본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절반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사회에서 잘 안 해요. 자꾸 그 본전을 찾아주겠다는 얘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찾아줄 건데요? 5년 안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바꿔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을 70%로 늘립니까? 아니요.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녀를 그냥 심심해서 돈이 남아 돌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없는 돈에 쪼개고 교육시켜서 보내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한번 보내보라고 그래요? 왜냐? 그냥 가던 거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가난이 대물리되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유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자로서 생각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첫째 아들을 대한민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교육시키듯이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이라 그러면은 그게 뭔가 하면 교육비를 한 2억 정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교육비가 평균 전체 평균이 1억 7천만 원 얼마 나오니까요. 몇 년? 좀 먹고 살면 아니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2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이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네. 많이 쓰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자, 2억을 들여서 애가 따라만 준다면 소위 얘기해서 좋은 고등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뭐 하고 뭐 대학교에만 갈 수만 있다면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요새는 어학연수까지 해야 된다. 어학연수 갔다 오고 취직한다고 또 확 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TVN 같은 데 좋은 데 취직했다고 치죠. 그러고 나서 또 돈이 철철 남아서 한 2억 7천만 원 들여서 결혼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사람당 한 5억 최소한. 자식이 둘이면 10억짜리입니다. 어떻게 키워?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돈을 드릴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고맙다. 보람 있다. 네가 이렇게 좋은 데 취직하고 네 밥벌이하고 네 학교를 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너 이제 네 살 거 네가 살아라. 네 동생도 있고 엄마 아빠 노후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월급 벌어서 네가 장가가고 네가 집 마련하고 그러면서 살아. 자, 이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그렇게 갔고요. 근데 둘째 아들이요, 싹수가 노래요. 얘 뭐 어렸을 때부터 얘는 아니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안 시킵니다. 이제 뭐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축구공하고 뭐 축구 하나씩 사주면서 건강하게 나쁜 일 하지 말고 잘 커라 이러고. 뭐 가끔 가다가 그래도 둘째도 친구들을 보니까 나도 학원 갈래 뭐 이러면 행여 그런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러면서 키워요. 근데 이제 부모가 그래도 현명해서 야 네가 대학 가면 뭐하냐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한 돈 2천만 원 주면서 너 가서 어디 가서 좋은 기술 하나 배워와. 배웠어요. 배우고 왔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큰애한테는 한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둘째한테는 다 쳐봤더니 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왜냐? 축구공하고 축구화 12컬레로 끝낸 거예요 그냥. 이걸 참 어쩌나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한테 야 내가 너 너무 돈이 안 들어가서 미안한데 내가 포크레인 2대 사줄게. 포크레인 한 대가 1억이 좀 안 된다. 2대 사면 할인도 해줄 테니까 한 1억 7천이면 2대 살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한 포크레인은 자기가 몰고요. 한 포크레인은 세를 줍니다. 기사를 고용해서. 여러분들 대기업 직원으로 사는 거하고 자기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한 대는 세 주고 사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삶이 좋을 것 같으세요? 포크레인. 진짜. 누가 더 삶이 좋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어느 한쪽이 더 나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다 큰아들처럼 키우고 싶어요. 최악은 뭔지 아세요? 자식을 돈을 2억을 들였는데요. 어학연수까지 보냈어요. 근데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포크레인을 배워요. 진짜 요즘 많이. 근데 문제는 포크레인 기사를 따고 왔는데 이제 포크레인을 사줄 돈이 없어요. 2억을 공부하느라고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그 아까 전에 그 친구의 새 놓는 포크레인의 기사로 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뭘 열심히 안 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힘들고 있는 이거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식한테 돈을 들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과연 내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건가? 이걸 하면 내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러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한국 사람들. 왜냐? 아무도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 뭐든지 뭘 해야지 된다는 얘기는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걸 스스로 혼자 다 책임지라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한국 사람들은 죽으라고 열심히 산 죄뿐이 없어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많은 젊은이들 요새 대학 어떻게 갑니까? 중고등학교 때 놀 시간도 안 주고 하루에 8시간씩 학교에 있죠. 학원 가서 4시간 있죠. 집에 와서 숙제. 말도 안 되는 삶을 왜 살까요? 그 삶을 살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돈이 처벌 많아서요. 집에 몇백억 정도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10억씩 교육비 쓰고 본전 찾기 글르면 그러면 20억 들여서 식당 차려주면 돼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타격이 적어요. 그런데 그 2억이 자기가 20년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인 사람이 그 돈을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자식도 못 살고 그 부모도 못 살게 돼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처음에는 자식이 미안하다 그러겠죠. 언제까지요? 자식이 미안한 거 몰라요? 알아요. 근데 자기도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느 순간 화냅니다. 내가 그래서 공부 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해달라 그랬어.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럴 때 내 말 왜 안 들어? 언제 엄마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어? 언제 아빠 보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세대 갈등과 사회 갈등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인고의 착각이에요.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고 한 세대가 지나갔기에 세상에 변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랬기에 지금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들, 대표적인 게 지금 20대와 그 부모들인 50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세대예요. 왜냐? 열심히 살라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아무도 나한테 그 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글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사회의 책임이에요. 왜냐? 일개 개인이 다른 사회가 이쪽으로 가기였는데 자기 혼자 이쪽으로 갈 만큼 용기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 개인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리더와 사회의 지도층과 사회 시스템은 그 나라 국민들한테 계속 업데이트된 좋은 정보를 주면서 그게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저쪽에 더 길이 있다. 심지어 이쪽으로 가면 다 죽어요. 라는 얘기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랬어요. 전부 다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 된다. 다 될 수 있다. 다 될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괴로워지지 않고 지금 세대를 어떻게든 구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다음 세대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방향으로 뛰면 1등, 2등, 3등, 4등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요. 원으로 퍼져 나가버리면 1등, 2등이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어디서 잴 건데요? 오히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좀 경제적 여유가 있고 이미 많은 지식을 배운 기득권층이라 그러죠. 많이 갖고 있는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구경을 벌써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요. 고급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공부를 시킬 사람은 공부를 시키지만 다양한 다른 것들을 하도록 계속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정보에 어두운 어떻게 보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이 불구덩이에 앉아서 자기가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달콤한 말로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거기가 아니다. 그 방향이 아니다. 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놀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아까 전에처럼 아이를 둘째 애처럼 그냥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교육비 안 쓰고 1억 7천을 모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 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노는 걸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기도 전에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알게 됐을 땐 이미 지치고 고갈돼 버렸어요. 뭐가 없어. 맞아요. 다 써버렸어. 네. 이 얘기 뭔가 하면 우리 사회는요. 너무 인구의 착각에 빠져서 열심히 사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노는 거는 나쁜 거라고 믿어요. 아니요. 노는 거는 다음 도약을 위해서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도약을 할 에너지가 있어요.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녀. 방 안에서도 뛰어다니고 집 안에서도 뛰어다녀요. 정작 야 이제 띵뛰기 해야 돼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네요. 마냥 웃어. 진짜 와닿는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단계에 가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열심히 하되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뭘 하는지를 모를 때는 놀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로 질적 변화를 겪어야 되는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One step ahead, always guiding me through my haze. Was too scared to see what this could mean, but I see it now. I see it now. How could I ever be enough, worthy of someone else's love?